동박새 한 마리 날아들지 않았다면 볼 나비 없는 계절을 저리 붉게 꽃 피웠을 리 없다. 뜨거운 꽃을 피워 올리지 않았다면 겨울나무에 깃든 동박새 노래가 저리 환했을 리 없다. 눈에 묻혀 언 것들은 그때 그대로 선명하다. 날아갔으니 진자리부터 겨울 눈이 녹을 것이다. 정급별 시인의 시 동백 깊다 중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의 마을 이수아입니다. 입춘도 지나고 2월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어둠도 깊고 날은 여전히 차지만 자연의 이치는 성큼 봄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겨울도 다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오겠죠. 동박새 울음이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아름다운 동백꽃잎을 피워올리듯이 시인의 마을이 전하는 시와 음악이 청취자 여러분께 새봄의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마을 또한 동백꽃잎을 선물한 동박새 붉은 울음처럼 여러분 가슴에 붉은 꽃잎 하나 피워 올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에서 교사로 또 시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이정연 시인을 모시고 시인의 시와 문학 이야기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른 Love Wins All입니다. 세상에게 싸우도 망설여는 나와 더 끝
산산이 나를 더 망쳐 너와 슬퍼지고 싶어 my lover 비려 내게서 도망쳐 run on 나와 저 끝까지 가줘 my lover 일부러 나란히 기대는 우리 두 사람 부서지도록 나를 꼭 안아 사랑이 내게 입맞춰 lover love is a love is a love love 아이유가 부른 러브 윈즈 오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남녘에선 벌써 동백이며 매화며 봄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마을에선 겨울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머지않아 금호강 강둑에도 가까운 들녘에도 파릇한 새싹들이 얼어붙은 땅을 비집고 봄 소식을 전하겠죠. 그리고 겨운에 닫혀있던 우리네 가슴 속에도 봄꽃들이 한아름 피어나겠죠. 시인의 마을이 전하는 시와 음악을 들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밭을 갈아서 꽃을 피우듯이 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편을 일구어 넣고 계신 시인의 삶과 시가 여러분의 마음에 진한 꽃향기를 전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정현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이정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정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시인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좋은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이정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정현 선생님, 청취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예, 이 프로그램을 주로 어떤 분들이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들으신다면 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1999년 첫 발령지가 안심중학교라서 신혼집도 근처 신기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금호강 건너 시지에 있는 시댁 아래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옆마을로 마시러 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현 시인은 1994년 경북대에 입학하면서 문학동아리 복현문우회에 가입하였습니다. 거기서 여러 문우들과 사귀면서 시를 읽고 습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문학회 회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공부하고 쓰기 시작했으며 2017년 개간 사람의 문학 겨울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습니다. 2019년에는 그동안 쓴 시편들을 모아 첫 시집 유리구슬은 썩지 않는다를 출간하였습니다. 이정현 시인은 2018년부터 대구 경북 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작가회의 사무처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네, 이정현 시인과 문학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시인의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어떤 시를 먼저 읽어볼까요? 예, 제 시 중에 사람들이 좀 가장 편안해하고 또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창 청보리 밭에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청보리밭에서 이정현. 당신이 나를 어찌 생각할지 그건 당신의 일. 나는 여기까지 와서
당신에 대한 내 마음만 생각합니다. 봄바람에 일렁이는 저 순한 청보리밭 같기를. 이정현 시인의 시 고창 청보리밭에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를 들으면서 청보리밭을 거닐며 그 푸른 노래를 들어본 지 언제였던가 새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이가 들면서는 한 번도 청보리 푸른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더군요. 한 번씩 그 푸르름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만 노쇠해져가는 마음을 한 번씩 일깨웠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젊은 시절에 고창에 청보리 밭에서 그 푸른 모습을 보셨던 이 선생님이 부럽기도 하네요. 아, 시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우리 이 선생님 이 시를 쓰실 때의 감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도 그 정치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예, 그 보리밭을 불어오는 봄바람을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봄에 지금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은 경주, 건천, 아화 이런 쪽에 가서 봄바람을, 보리밭을 불어오는 봄바람을 보곤 하는데, 이 시를 쓸 때는 제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뿐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줄곧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짝사랑하며 살았는데, 이때도 그 짝사랑하던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든 모르든 저는 봄바람에 일렁이는 보리밭 같기를 바라면서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시를 그분이 들으셨으면 짝사랑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사랑이 되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분 앞에서 읽은 적도 있는데 그분이 모르실 거예요. 네,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선생님의 시를 한 편 읽어보았으니 이제 선생님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시에 관심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셨나요? 예, 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영천 선화여고 6회 졸업생이라서 입학했을 때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립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다 젊은 분이셨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국어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국어 선생님이 시인을 꿈꾸는 로맨티스트여서 저도 자연스럽게 시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국어 선생님이 지난 12월에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12월 말에 책상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다면서 그때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시절에 국어 선생님은 제가 시에 관심을 가지니까 니도 이제 망조 들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날 사진을 받으면서 아, 내가 그 망조의 길을 따라 지금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 때문에 망조든 사람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망조가 든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둘 수 없다는 게 문제면 문제겠죠. 학창시절에 선생님의 영향을 지대할 겁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처럼 나도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니까요. 예, 제가 그 고창 청보리 밭에서의 시로 시작한 게 좀 잘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는 또 수학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수학 문제집만 8권씩 풀고 이랬는데, 그래서 수학 선생님 보려고 고등학교를 그 영천여중 담벼락 너머에 있는 선화여고를 갔거든요. 가니까 또 수학 선생님이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수학을 버리고 국어만 공부하고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시인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께서 시를 좋아하시고 쓰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를 관심 가진 건 고등학교 때부터인데, 글을 쓴 거는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초등학교 때 일기 쓰기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일기는
그냥 시키니까 숙제로 쓴 거고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제가 꼬박꼬박은 아니지만 일기를 계속 썼는데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니까 글로 뭔가를 막 쓰고 나면 마음이 좀 풀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로 쓰고 나면 조금 더 개운하고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자라면서도 뭔가 슬럼프 같은 거에 빠졌을 때 시를 한 편 탁 쓰고 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서 계속 시를 썼던 것 같고 2014년부터는 그때부터는 제 삶이 완전히 바뀐 해인데 그때부터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또 그 해에 제가 시월문학회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 아픔을 떠올리며 쓰신 시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시인가요? 예, 하늘학교에서 나는입니다. 하늘학교에서 나는 물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한테 묻다 확신이 안 생겨 다른 선생들한테도 물었다. 2014년 4월 16일 병풍도 옆을 지나는 세월호에 탄 인솔교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대체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대구에 사는 우리는 배에 대해서도 바다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어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것이다. 아이들이 겁을 먹고 우왕좌왕 할까봐 괜찮아 얘들아. 헬기 소리 들리지?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으면 한 사람씩 구해줄 거야. 그러고 있었을 것이다. 돌아가면 우리가 겪은 파란만장한 수학여행 이야기 사람들한테 들려주자. 너스레를 떨었을지도 모른다. 얘들아, 사실은 나도 무서워. 이런 솔직한 말은 절대 못했을 것이다.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안심만 시켰을 것이다. 그러다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미안해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사과하고 용서를 빌 여유가 있었을까? 선생님, 왜 그랬어요?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아이들은 나를 원망했을까?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도 우리랑 같이 있잖아요. 저희가 오히려 나를 위로하지는 않았을까? 그 마지막 순간에 엄마 아빠를 부르는 아이들의 절규 속에서 나도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내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함께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늘에도 교실이 있을까? 그 교실에서 나는 아이들 앞에서는 선생일 수는 없겠지. 만약 하늘에도 교실이 있고 학교가 있다면 나는 하늘학교 창고에 있다가 주사님이 교실 형광등 갈아 끼우실 때나 교정에 살구나무 가지치기 할 때 이따금 나와 어깨를 빌려주며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사다리 하나쯤으로 살고 있겠지. 이정현 시인의 시 하늘 학교에서 나는을 읽어보았습니다. 세월호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 먹먹하고 분노가 치솟곤 합니다. 한편의 시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얼마나 위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추모하는 시편들을 이 땅의 시인들은 계속 쓰고 또 써야 하겠죠. 예, 제가 입학했을 때 만났던 그 동아리 선배들 80년대 학번들에게는 광주 5.18이나 87항쟁 이 몸에 새겨진 역사일 것 같은데 저희 세대에는 아무래도 세월호일 것 같습니다. 제가 교사이고 엄마라서 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요즘 그 탄핵 집회에 가보면
그 모든 이들에게 세월호는 공통적으로 지울 수 없는 아픔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동성로에서 청개의 바람이 되어가 나왔는데 아스팔트 위에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다시 2014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쯤에서 선생님께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하신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노래인가요? 예, 김창완이 부른 너를 없던 기억입니다. 노랫말이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술에 취한 너를 들쳤고 5층 아파트 계단을 오를 때 내 등 위에서 너는 아기처럼 새근새근 잠을 잤었지. 힘이 들어 난간에 기대면 어느새 깼는지 작은 소리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는 다시 잠이 들어버렸지. 열쇠 찾아서 겨우 문을 열고 끈을 풀러 신발을 벗겨주고 침대에 널 뉘어놓고 돌아서 터덜터덜 층계를 내려오지. 새벽길에 옷깃을 여기며 흩어진 시간을 흩어진 기억을 어깨에 남은 너의 몸무게에 담아 물지개처럼 지고 가지. 침대에 널 뉘어놓고 돌아서 터덜터덜 층계를 내려오지. 술에 취한 너를 들쳐놓고 5층 아파트 계단을 오를 때 내 등 뒤에서 너는 아기처럼 새근새근 잠을 잤었지. 새근새근 잠을 잤었지.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마을을 듣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처음 시를 쓰시고 열심히 습작을 하던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 그냥 제 마음 편하자고 시를 끄적거린 거라서 별로 습작을 열심히 하지 않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아무거나 막 끄적거리다가 대학 그 문학 동아리 복현문회에서 시화전 한다면 그중에 뭐 아무거나 내고 그러면서 지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후회스럽고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네,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시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중학교 국어 교사라서 중학교 1, 2, 3학년 국어책이 매 학기 한 권씩 6권 있는데 매 교과서마다 시가 한 편 이상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를 가르칠 때 시가 뭔지 애들한테 일단 한번 설명해 주고 싶어서 저도 막 찾아봤는데 저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의하기가 더 미궁이라서 그냥 나는 그럼 나대로 시가 뭔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인 것 같습니다. 그 길을 등불이 밝혀주는 대로 따라 살아가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시를 쓰고 나면 쓴 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거니까 그 시는 저한테는 마음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인 것 같습니다. 시는 마음의 등불이다. 아주 좋은 정의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외로울 때 시를 읽고 위로를 받았으며 시를 통해서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시를 통해서 조금씩 사회를 알았고 시를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를 통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등불이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10월 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10월 문학회에 가입하시고 10월 항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10월 문학회가 있어서 거기에 제가 가입한 게 아니어가지고요. 여기 동구 마을 공동체처럼 제가 사는 시지에도 공동육아를 기반으로 한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그때가 2013년인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수막 시위를 마을 사람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수십 장의 현수막을 시지 곳곳에 붙이고 했는데 거기 함께 했던 어떤 엄마가 그 사람도 국어 교사인데 자기도 시 모임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 그 즈음에 어떤 시인이 시지에 시 모임을 해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모아지지 않아서 무산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시 모임의 이름이 시스터, 시 어퍼스트로피 S 터, 시의 터이고 발음하면 시스터인데 거기에 함께 들어갔죠. 2013년 겨울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시인 선생님이 이 사람들하고 함께 그분이 하고 싶었던 게 10월 문학회였나 봐요. 그래서 2014년에 자연스럽게 10월 문학회로 넘어가 버렸는데 저는 사실 10월 항쟁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 10월 문학회를 하는 게 그냥 남이 하니까 걸음지고 장에 가는 건가 이렇게 좀 주저됐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뭔가 사회에 대한 분노 같은 게 좀 많을 때이기도 했고 뭔가 시작하면 길게 한 적이 잘 없어서 이거 한번 하면 10년은 해야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10년은 하겠다. 이 마음으로 시작해서 작년 2024년이 10년째 됐습니다. 그냥 그 길을 따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1946년 10월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일어난 10월 항쟁을 생각하며 쓰신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2014년에 제가 10월 문학회 하면서 10월 항쟁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알고 깨닫게 돼서 쓴 시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 우리는 왜 먼 곳의 학살만 기억하는가? 아우슈비츠라는 말만 들어도 가스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몸부림치며 벽을 긁은 손톱 자국이 보이는 듯한데 경대병원으로 병문안 가던 삼덕동 어느 골목이나 여름 원피스 사러 현대백화점 가던 반월당 어디쯤에서 1946년 10월 쌀을 달라 친일 경찰 처단하라고 외치던 군중의 무리 속 누군가와 내 발자국이 똑같이 포개졌을지 모르고 그 발자국의 주인이 멀지도 않은 가창골에서 학살되어 가창댐 아름다운 수변공원 아래 수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먼 곳의 학살만 기억하는가? 우리는 왜 남이 저지른 만행만 기억하는가? 땅과 쌀과 밥그릇을 빼앗고 아비와 아들과 딸을 빼앗고 이름과 글과 생각을 빼앗고 한용운과 이육사와 윤동주를 빼앗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은 기억하면서 1950년 여름 한 번에 30명씩 하루에 10번 한 달 동안이나 3쿼터에 실어간 사람들 해방 후 필요 없어진 무기재료 코발트 광산을 다시 열어 수직굴이 가득 차도록 집어넣고 봉한 후 60년이 넘도록 모른 척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남이 저지른 만행만 기억하는가? 고개를 들고 보라. 먼 곳의 학살만 기억하고 남이 저지른 만행만 기억하는 우리가 만든 2014년을 어느 한 군데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가 있는지를. 네, 이정현 시인의 시 우리가 만든 세상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우슈비츠와 캄보디아에서의 제노사이드를 이야기하면서도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났던 바로 우리 마을 곁에서 자행되었던 만행들을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을 질타하면서 왜 우리들은 먼 나라의 이야기만 기억하느냐는 시인의 외침이 아프고도 서늘하게 들려오는 시편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시를 통해 표현하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여쭈어도 될까요? 예, 방금 이수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 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 외면하고 있었다, 묻어두고 있었다는 걸 그때 저도 처음 알아서 그 분노로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제 마음 편하자고 시를 쓸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또 대부분의 시인들의 눈에 닿는 것들은 아프고 가련하고 힘든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광주 5.18 항쟁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와 4.3 제주 항쟁을 다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쓴 것처럼 많은 작가와 시인들이 광주 항쟁과 제주 4.3 항쟁 이야기를 형상화했습니다. 그러나 1946년 10월 대구에서 일어난 항쟁과 그에 이은 가창골과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의 민간인 학살이나 그 이야기를 다룬 시나 소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희생당한 이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문학적 형상화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생님의 작업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예, 제가 아직 시인이라고 하긴 그렇고 시인이란 정체성보다는 10월 문학회 회원이란 정체성이 저한테는 조금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뭘 모르고 시작했는 것 같았는데 10월 항쟁 바로 보기를 하거나 답사를 하거나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0월 항쟁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이 10월 항쟁은 해방된 이후 첫 계엄령이기도 했고 첫 민중저항이기도 한 의미가 굉장히 있는 역사적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역사적 사건에 비해서 덜 알려졌고 덜 밝혀졌고 묻혀져 있어서 2024년, 2025년 지금 이 탄핵 전국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저희 대구 경북 작가들이 알게 된 이상 외면하지 않고 이걸 계속 글로 알리고 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문학제가 작년까지 12회를 했는데 언젠가 10월 문학제 뒤풀이 때 영천 10월 항쟁으로 10월이란 시집을 쓰신 이준기 선생님께서도 대구 경북 작가회의 회원이라면 대구 경북의 작가라면 10월 항쟁에 대해서 알면 외면할 수 없지 않겠냐,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시집이 있으시면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지요. 그 시집 제목이 유리구슬은 썩지 않는다인데 유리구슬도 사실은 충남 아산시 배방면 그 학살터에서 발견된 유리구슬입니다. 그 역사가 묻어도 묻히지 않는다. 유리구슬은 썩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는 시집인데 근데 제가 그때 시집을 낼 때 별 생각 없이 내가지고 그때 그냥 이 동네 신기중학교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아이들 면담을 한 거 가지고 책을 한 권 냈는데 겨울방학 내도록 제가 그 책 교정 보고 애들 써온 글들 고치고 눈알이 빠질 것 같았는데 나도 평생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시집 한 권 내는 거였는데 왜 내가 시집은 못 내고 이런 걸로 눈알이 빠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막 그냥 기회가 되어서 묶어서 낸 거라서 그 시집을 내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정말 시인이란 생각이 없었구나. 시의 아주 기본도 모르고 그냥 시집이라고 냈구나. 이런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시집을 웬만하면 언급하지 않고 다음에 시집을 좀 제대로 내고 나면 만방에 자랑하려고요. 너무 겸양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모든 시인들에게 첫 시집은 부끄러움이면서 설레임이고 남 모르는 뿌듯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에 또 같이 한번 우리 선후배들하고 시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곳곳에 선생님의 정직함과 또 진솔함 그리고 약자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시편들이었음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께서 청하신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 일을 쓸 때 2014년 세상에 대한 분노 중에 하나는 신해철의 죽음도 있었는데 그 신해철이 부른 노래 중에 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제가 이 노래 듣고 고등학교 때 실제로 저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집어넣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고의 불꽃 같은 삶도 니체의 산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조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맘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런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친구여,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때로는 내 마음을 남에겐 감춰왔지. 난 슬플 땐 그냥 맘껏 소리내 울고 싶어. 나는 조금도 강하지 않아.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리 기다릴 뿐.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리 기다릴 뿐. 네, 신해철이 부른 나에게 쓰는 편지를 들었습니다. 신해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정현 선생님의 시를 한 편 더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시인가요? 예, 이번에는 이태원에서 희생된 이들을 생각하며 쓴 시 반짝이고 있어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짝이고 있어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구 간담회에 다녀오며 사는 게 재미없는 아이라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가 없는 아이라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3년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잃지 않고 품어온 세상에 대한 호기심. 거리두기 완화되자마자 다들 무사한지 살펴보러 갔을 거예요. 서양 귀신도 피해가지 못했을 코로나 잘 회복되었는지 인사하러 갔을 거예요. 알바하느라 못 간 아이도 알바 아니었으면 갔을 거예요.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설레며 갔을 거예요. 그날 그곳에 제 아이도 갔거든요.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도록 잘 키운 아이거든요. 당신들의 아이처럼 흥과 멋과 정을 알아요. 축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켜주지 못한 세상을 향해 버큐 뻑큐 시원스레 욕을 날리며 마지막 인사 남기지 못한 엄마 아빠에게 미안해하며 미안해하지 말라며 잘 키워줘 고맙다고 가장무도회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밤하늘을 보세요. 가면에 드레스에 박힌 보석들 저기 모여 반짝이고 있잖아요. 별빛 내려와 당신의 눈물 닦아주잖아요. 지지 않을 아이들이에요. 엄마처럼 아빠처럼. 이정현 시인의 시
반짝이고 있어요를 읽어보았습니다. 이태원을 생각하면 눈물이 먼저 앞을 가리곤 합니다. 어째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평화롭게 웃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는지 탄식과 회한이 솟구치기만 합니다. 그날 저희 큰아이도 이태원에 갔는데요. 가기 전부터 가족 카톡방에 자기가 간다고 올렸는데 제가 그날 그 아까 얘기한 권선희 선생님이 구룡포 시가 되다라는 책을 내고 그 출판 기념회 겸 전국 시인들이 구룡포에 모여서 1박 2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날 그 잔치에 있느라고 아이가 뭐 이태원에 간다고 해도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밤늦게 왜 아무도 자기 걱정을 안 하냐고 또 카톡이 와서 그래서 거기 같이 있던 시인 선생님들과 함께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서 갑자기 출근하는데 눈물이 막 나고 또 저희 아이는 겁이 많아서 친구가 그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저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지 말자고 얘가 가기 전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하더라고요. 애한테 네가 겁이 많아서 너무 고맙다 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제 아이가 거기서 돌아와서 시를 쓸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인은 뭔가 시로 마음을 보태야 하는데 어떡하나 싶다가 그 유족들이 대구에 간담회를 왔는데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그날 거기 간 그 분들의 자식들이 다 참 괜찮은 멋진 청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참 마음 아픈 이야기네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선생님 이번에 들을 노래는 무슨 곡인지요? 예,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네, 이상은이 부른 비밀의 화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시상을 떠올리시거나 시적 감성에 젖어드는 시간과 장소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 아마추어라서 본격적으로 시를 열심히 써본 적이 없어서 이 질문에 뭐라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첫 시집이 나오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렇게나 끄적거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쁘니까 시를 쓸 기회가 잘 없는데, 요즘은 주로 뭐 어디서 청탁 들어오면 숙제처럼 쓰고 있긴 한데, 시가 오는 시간은 조금 여유 있을 때 시가 오니까, 방학 때, 특히 여름엔 또 제가 친정에 밭에 일하러 가야 되고 이래서 여름방학은 힘들고, 겨울방학 때 1월, 2월 이럴 때 조용할 때 시가 오니까 요즘 좀 최대한 고요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 선생님의 시를 한 편 더 읽어볼까요? 예, 이번에는 뾰족구두 들려드리겠습니다. 뾰족구두 흐트러지면 안 돼. 앞에 앉은 국가란 놈이 한 놈이면 한 놈, 세 놈이면 세 놈이 부어주는 술을 마셔도 취하면 안 돼. 절대 먼저 취하면 안 돼. 말짱하게 걸어가야 해. 큰 길 나오는 바늘 땅까지 또각또각 걸어가야 해. 혹시 따라올지 몰라 진골목 모퉁이에서 힐끗 돌아볼까도 싶었지만, 집 가는 버스 올라탈 때까지 또각또각 반듯하게 걸어가야 해. 그리하여 평생토록 취하지 않았던 그녀는, 여든이 다 된 그녀는 등 뒤에도 달고 살아온 남없는 눈이 하나 더 있어서 오늘도 아침부터 눈이 시리다. 하마 나올까 하마 나올까 목을 빼고 기다린 대명천지 여적지 까마득하고 꼿꼿하게 허리 세운 채 또각또각 피하지 않고 걸어온 가시밭길 부르튼 발이 아프다. 돌아보면 살아온 길 언제 한 번이라도 살긴 살았던가. 네, 이정현 시인의 시 뾰족구두를 읽어봤습니다. 80년 가까이 국가와 사회의 거대한 힘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은 정신으로 살기 위해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또박또박 걸어온 한 여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속에 그 여인처럼 여든이 되기까지 올곧게 살아가려는 이 선생님의 다부진 의지도 함께 느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를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을지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수아 선생님이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는 얘기실 거고, 그냥 제가 국어 교사로서 살면서 알게 된 것은 글이 뭔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냥 잘 살면 좋은 글은 거기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시편과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시편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뵐 수 있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런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정현 시인께서 청하신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를 들으며 시인의 마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I used to rule the world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